반사회성 인격 성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설정은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사회성 인격 장애면 사실 그렇게 활동도 못하죠. 그쵸. 사실 뭐 거의 구치소에 있을 거고. 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지적 의사 시점 차례로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정신과가 아예 그냥 메인으로 나온 드라마가 사이코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이고 그렇지만 우린 다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요즘 세간의 화제예요. 이 고문형 역할을 하고 있는 서예지 씨. 엄청나죠. 엄청난 그 화제입니다. 화제성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이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원하는 당당한 여성상을 좀 그치. 전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의 캐릭터 설정 자체가 드라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아예 대놓고 반사회성 인격 성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강태 씨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문영 씨한테 좀 안정제 역할을 해주고 직업도 정신병동 보호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고 좀 정제되어 있고 사실은 좀 안에 이면을 좀 보게 되면은 고문영이라는 캐릭터는 욕망의 화신 같은 역할이거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거침이 전혀 없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굉장히 잘 훔쳐요 이 여자가. 그쵸. 예, 좀 도둑질하고 예쁜 칼, 뭐. 그다음에 나중엔 펜도 훔치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물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문강태라는 사람에게도 향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오는 간호사가 그런 얘기하죠. 너 그거 사랑 아니야, 집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난 당신이 좋아가 아니라 너 내 거 해라, 난 너 가지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사이코패스건 소시오패스건 정신과적인 진단명으로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여러 특징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고문영이라는 캐릭터가 반사회성 인격 성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사람이 어떤 남성 캐릭터를 만남으로써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설정은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래요. 드라마니까 그렇죠. 문강태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제를 하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욕구를 드러내는 건 더욱더 어려워하고, 그 이유가 형이 자폐 스펙트럼 디지즈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형을 보호하게 하려고 문강태 씨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까지 해요. 너 그러려고 낳았어 라는 말을 문강태를 껴안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강태가 그때 엄마를 껴안고 있다가 엄마를 껴안고 있는 손이 풀어지죠.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이 와서 문강태 씨를 쥐고 흔들었을 때 그게 자꾸 자극이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고문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문강태가 변해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된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문영이 왜 반사회성 인격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사실 고문영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드라마에서 지금 풀어내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과정을 좀 보고 저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어머니도 반사회성 인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기애적 성향이 굉장히 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문강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는 희생이에요. 문강태 형, 문상태가 자폐 스펙트럼 디지가 있으니 나는 100% 희생을 해서 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가 엄마가 갖고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문강태한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고문영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걸 네가 맞춰라, 이게 사랑이다인 거죠. 둘의 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 처음에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문영이라는 사람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고문영이 이제 머리 자르고 나서 나 이제 목줄 끊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고문영은 엄마라는 그늘이 굉장히 큰 거고, 어머니가 자기 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딸이 결국에 상처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양육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사회성 인격 성향 혹은 장애가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유전적인 게 더 강하다고들 얘기를 하죠.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서 어떤 성격적 장애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꽤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이제 유전적인 결함들이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이제 연구가 돼 있는데, 고문영의 어머니는 그 사파적으로 나오는 에피소드 속에서 봤을 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죠. 딸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고 피조물인 것처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만 강조하지 그 어린 아이와 엄마로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장면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 아버지라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교감을 나누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고문영이라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문강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은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을 때 부모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엄마의 잘못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혹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저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닌가에 대한 죄책감을 엄청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올인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려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형제자매거든요. 엄마가 강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장애 아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100% 올인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 의미는 형을 케어하는 것, 그리고 그 형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참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문강태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됐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살해를 당한 이후에 나비 트라우마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장도 옮겨 다니고 사는 곳도 옮겨 다니고 그게 형을 위해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실은 내가 두려웠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거를 고문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우리가 보통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시브링 라이벌이라고 이미 첫째는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둘째에 대한 질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오롯이 나 혼자 받던 사랑을 둘째에게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태어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라이벌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게 자라면서 둘의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문강태 같은 경우에 꼭 엄마는 모든 걸 형에게 맞추고 자신에게도 형을 위해 참고 희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상황 속에서 저 형만 아니면 내가 엄마한테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저 형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당연히 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죠. 얼음판에서 형이 빠졌고 그 형이 죽을 뻔했는데 형이 살려달라 외치는데 문강태가 형을 버리고 도망가려는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멈춰서 형을 구하려 왔는데 중요한 건 형을 살려놨더니 형이 자기 버리고 또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문강태는 자기가 머릿속으로만 형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을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 했었고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형을 죽일 뻔했구나라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강태라는 사람은 내가 속에 원하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굉장한 불안, 공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형 나 좀 꺼내줘, 손 좀 잡아주라고 하는데 형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거든요. 문강태가 형에게 느끼는 거는 양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가 감정이 죄책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형은 내가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저 형은 날 버렸던 사람이고 이 형을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 계속 형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보호병동이라고 불리우는 병동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건 환자들이 문제들을 일으킬 때 치료진들이 멀뚱멀뚱 서서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제가 제일 좀 답답했던 장면이 물론 감정의 극화를 위해서 문상태가 너 옛날에 나 죽이려고 그랬잖아 이런 장면을 하면서 막 절규하는 장면이 한 10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김창완 씨나 간호사나 어떤 누구도 그냥 개입을 안 하고 당황한 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니까 뭐 그 대사는 쳐야 되고 그 문강태는 트라우마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그쵸. 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생각했는데 정작 나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이런 선택들을 하고 살았구나 이거를 좀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한 캐릭터고 고문영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에 부치는 그래서 문강태가 좀 필요한 문강태를 보면서 자기 옆에 두고 변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고문영이 훨씬 더 문제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문강태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조차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강태 캐릭터와 비슷한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내가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참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장 큰 원인은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문강태도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형을 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고문형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거기서 보면 굉장히 좀 진상들을 고문형이 대신 혼내주는 역할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시원시원하다, 뭐 통쾌하다, 정말 최고의 매력 캐릭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나 인격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골라서 나쁜 놈들만 혼내주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현실과 드라마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면 사실 그렇게 활동도 못하죠. 그렇죠. 사실 뭐 거의 구치소에 있을 거고 음. 교도소에 있는 건데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 완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뒤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완결될 쯤 해서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추가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서 많이 사연 남겨주시고요. 다뤄졌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연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꾹.